예, 안녕하십니까. PC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기사 실기 필답형 기본 이론 강의 세 번째 회차인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그 중에서도 이제 중앙 처리 장치 CPU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레지스터와 이제 중앙 처리 장치 뭐 이를 배울 거고요. 레지스터는 이제 종류, 그 다음에 전송 언어인 RTL, 그 다음에 레지스터 간 전송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 테고, 중앙 처리 장치에서는 이제 프로세서의 뭐 정의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인스트럭션, 마이크로 명령어, 그 다음에 메이드 스테이트, 그 뭐 패치 사이클, 인다이렉트 사이클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러면은 그 컴퓨터 구조, 푼노에만 구조는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 구조를 공부하실 때 항상 이걸 머릿속에 떠올리십시오. 내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공부하면서 이제 내가 뭘 공부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일단은 오늘 배울 부분은 이제 CPU입니다. CPU. CPU 안에서 배울 거고, 지금 이거 입력 장치,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출력 장치고, 얘는 이제 기억 장치가 되겠죠. 기억 장치. 얘네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나 해가지고 뭐 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이게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고, 오늘은 이제 중앙 처리 장치 CPU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레지스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레지스터는 그 플립플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 비트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n개 플립플롭 하나가 하나의 비트를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소자지요. 이거는 이제 1회차 수업 논리회로에서 이제 플립플롭에 대해서는 자세히 배웠었고, 어쨌든 레지스터는 이런 플립플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CPU에 의해 즉시 실행되는 데이터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CPU를 뜯어보면은 지금 여기 이제 레지스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연산장치, 이건 인스트럭션 디코더, 이제 명령어에 대해 해독기고, 인스트럭션은 좀 이따가 배울 거고요. 레지스터는 이제 사진으로 보면 지금 여기 보면 R2, R4 뭐 이렇게 적혀 있죠. 레지스터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긴 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냥 뭐 공부하는 김에 한번 구경하는 거고, 레지스터는 이제 메모리 계층 구조의 최상위에 위치한다. 여기서 메모리 계층 구조는 메모리 계층 구조의 최상위, 레지스터가 이래 최상위에 속하고요. 레지스터. 그 다음에는 캐시 메모리가 있겠지요.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는 주기억 장치. 그 다음에는 보조기억 장치. 이렇게 이제 계층 구조가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밑에 세 가지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고, 지금 여기서 이제 상위 위층 계층으로 갈수록 이제 물리적으로 CPU와 가깝습니다. CPU와 가깝다. 그 다음에 상위 계층으로 갈수록 비쌉니다. 비싸니까 빠르겠지요. 비싸고 느리면 쓸 이유가 없으니까 빠르다. 이렇게 상위 계층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CPU에 가까이 있을수록 빠르고 비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레지스터는 이제 가깝다기보다는 아예 CPU의 한 구성이죠. 레지스터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 레지스터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고, 레지스터의 종류가 이리 있습니다. 사실 이제 레지스터 종류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데,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만 이제 추려서 지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달달달 외운다기보다는 컴퓨터 구조를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익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자체가 그 얘의 기능을 이제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C는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 약자지요. 프로그램 카운터는 이제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게 이제 PC, 프로그램 카운터입니다. 그러면은 잠깐만 CPU의 메이저 스테이트를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제 실기 수업이니까는 필기는 이제 다 합격하신 분이 강의를 들을 거니까는 그 이번 시간에 나중에 메이저 스테이트는 자세히 배울 테지만은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패치
패치 사이클이 있고, 그 다음에 execute, CUTE, 실행 단계지요. 실행 사이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패치는 이제 기억 장치에 있는 명령어를 이제 실행하려고 이제 가져오는 게 이제 패치라고 하죠. 이게 패치 사이클이고, 패치가 된 후에 그 다음에 실행 단계로 가고, 실행 단계에서 다시 이제 패치 단계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인터럽트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인터럽트. 이게 이제 인터럽트 사이클이고, 그 인터럽트가 끝나고 나면 다시 패치 상태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패치했던 명령어의 주소부가, 그 주소가 이제 상대 주소다 하면은 이거를 유효 주소로 변경해야 되겠지요. 주소 지정 방식은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indirect. 이게 이제 상대 주소일 때 이제 indirect 사이클을 걸쳐서 이제 실행 단계로 가든지 아니면 다시 패치 단계로 가든지 그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걸 그린 이유는 지금 이런 이제 메이저 스테이트 상태 변화는요, CPU에 이제 클럭이 이제 띠용 할 때마다 클럭이 발생할 때마다 이제 상태가 띠용 변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성능을 낼 때 이제 뭐 메가헤르츠 이런 게 나오지요. 만약에 뭐 800메가헤르츠면은 헤르츠는 이제 1초에 뭐 몇 번 진동한다. 메가헤르츠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6좀 되나? 아무튼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렇게 진동을 많이 한다는 말은 상태 변이가 많다는 말이고, 상태 변이를 많이 한다는 말은 명령어를 많이 실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능이 좋은 CPU는 이제 클럭이 빠른 수가 높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클럭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상태 변이가 되는데, P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명령어를 갖고 오지요. 명령어를 갖고 온 것도 이제 갖고 올 때 패치 사이클이 이제 작동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이제 클럭에 따라서 클럭이 뚱뚱 할 때마다 가져오겠죠. 그리고 클럭이 뚱뚱 할 때마다 여기서 이 위치는 이제 변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클럭이 이게 상태 변이가 일어날 때마다 클럭이 발생할 때마다 PC의 값은 계속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라인의 명령을 줘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다음 라인에 줘야 되고, 클럭이 발생할 때마다. 그래서 한 클럭 발생할 때마다 그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은 계속 증가한다라는 거. 다음 라인을 해야 되니까는 자동으로. 이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R은 이제 instruction register, 명령 레지스터. 이거는 이제 현재 수행 중인 명령 코드를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되겠고, AC는 이제 accumulator, 누상기, 가상기라고 하고, 얘는 이제 ALU, 그 연산장치를 보조하는 레지스터로 계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P는 이제 스택 포인터의 그 약자지요. 스택이니까는 뭐 당연히 스택 현재 위치를 가리킨다 돼 있는데, 요즘 나오는 문제는 스택이라는 단어를 안 쓸 때도 많아요. 너무 문제가 쉬워져서. 그래서 서브루틴이란 말이 있으면은 스택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R 플래그 레지스터, 이제 상태 레지스터는 CPU 이제 산술 논리 연산 결과로 이제 캐리, 부호, 오버플로우 등의 상태를 저장한다 되어 있는데, 일단 키워드는 상태고요. 지금 캐리, 부호, 오버플로우 등 일단 상태에 관련된 거 다 저장합니다. 그 문제에서 이제 이런 단어로 이제 좀 혼란케 해요. 혼란케 하는데 일단 상태라는 말이 있으면은 무조건 플래그 레지스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IR은 이제 인덱스 레지스터. 색인 주소 지정 방식에서 사용되는 레지스터로 기준 주소 합쳐져서 유효 주소를 만들어낸다. 이것도 주소 지정 방식에서 자세히는 할 건데, 이때 쓰이는 게 인덱스 레지스터고, 그 다음에 베이스 레지스터는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 사용되는 레지스터입니다. 이 레지스터의 값과 명령에서 지정된 이제 오프셋으로부터 유효 주소가 만들어진다. 이 베이스 레지스터 상대 주소 지정 방식도 나중에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 세 개는 이제 세트입니다. MAR, MBR. MAR은 이제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고, MBR은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둘 다, MAR, MBR 둘 다 버스로 출력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레지스터인데, MAR은 이제 주소가 저장이 되고요. 일시적으로. 그 다음에 MBR은 이제 데이터를 말합니다.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등장하게 되는데, 그 주기억 장치와 그거 할 때 얘의 크기가 이제
그 기억장치 용량과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등장할 텐데 일단 간단합니다. A가 이제 어드레스의 약자고 B가 버퍼의 약자니까는 어드레스는 당연히 주소 레지스터고 버퍼는 당연히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PSW는 그 기사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나온 적이 없는데 얘는 이제 종구서적에서 이제 이 세 개가 항상 세트로 같이 다녀요. PSW는 이제 프로그램 상태 워드 해가지고 그 시스템 내부 순간순간의 상태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은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문제를 이렇게 좀 공부에 도움이 되는 문제를 제가 골라서 이렇게 넣거든요. 이론 강의에서는. 거기서 요즘 나오는 최근 문제를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하나만 나와서 지금 이 문제는 과거에 굉장히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심시험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한 번에 여러 개의 레지스터를 공부할 수 있어서 지금 얘를 제가 넣었습니다. 최근에는 좀 문장이 바뀌긴 바뀌었는데 방금 여기서 봤던 이런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면서도 항상 레지스터를 좀 이해를 하려고 하세요. 너무 외우려고 하면은 글 바뀌면 못 풀거든요. 어쨌든 다시 문제를 보면은 다음 물음에 대해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적으시오. 그래서 이제 가나, 다라, 마바, 사 굉장히 많죠. 7개나 이렇게 되는데 예전에 이런 거 나오면 한 7, 8점 됐을 겁니다. 여러 개니까는. 그리고 이것도 쉬워요. 왜냐면 이제 보기에서 고르는 거니까는 뭐 객관식하고 큰 차이가 없지요. 한 개씩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다음에 수행의 명령의 주소를 저장하는 건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죠. 이거 이제 보고 이제 적으면 되니까는 약자로 쓰겠습니다. 그 시험 칠 때는 뭐 약자로서도 맞다 해주나 모르겠는데 그래도 보기 있는 거 그대로 쓰십시오. 그냥 보기 있는 걸 그대로 쓰십시오. 저는 이제 편의상 그냥 약자로 PC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 코드를 저장하는 것은 당연히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지요. 이거는 너무 쉽지요. IR 약자로 IR 인스트럭션이 이제 명령어니까 명령어 레지스터가 이제 명령어 코드를 저장하지요. 그 다음에 ALU 연산장치를 보조하는 레지스터로 계산 결과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거는 이제 AC 약자로 AC 여기 있죠. 이걸 그대로 쓰면 됩니다. accumulator. 그 다음에 서브 루틴 나오면 스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브 루틴 호출이나 인자 등에 사용되는 스택의 현재 위치를 가리키는 것은 이제 스택 포인터가 되겠지요. 이거는 약자로 SP. 그 다음에 CPU의 산술 논리 연산의 결과로 캐리 부호, 오버플로우 등의 상태를 저장하는 겁니다. 상태. 이거 산술 논리 썼다가 이게 AC 쓸 수도 있어요. 헷갈려서. 근데 이제 뭐냐? 끝까지 읽어봐야 되겠지요. 상태를 저장하는 거면은 이제 상태는 이제 플래그 레지스터가 되겠죠. 플래그 레지스터. 이거는 이제 FR. 바로 이제 색인 주소, 색인이 이제 인덱스죠. 바로. 색인 주소 지정이 사용된 레지스터로 기준 주소와 인덱스 레지스터의 둔값이 합쳐져 유효 주소를 만들어낸다. 이거는 이제 인덱스 레지스터 IR이 되겠고요. IR. 그 다음에 상대 주소 지정에 사용되는 것은 이제 베이스 레지스터가 되겠죠. 이거는 약자로 BR. 좀 약자도 조금 익숙해져야 돼요. 뭐라 해야 되노, 전공서적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도식화된 자료들을 보면은 약자로 블록도를 보면 이제 약자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는 그래야 눈에 착착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지스터의 종류는 외운다기보다는 익숙해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RTL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RTL은 레지스터 트랜스퍼 랭귀지에서 레지스터 종성 언어를 말합니다. 레지스터의 동작을 표시하는 기법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레지스터 간의 마이크로 연산 종성을 보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인데 이미 많이 봤을 겁니다. 레지스터 종성 기본 기호에서 이제 심볼은 이제 레터 문자는 이제 레지스터를 명명하는 겁니다. 디노트는 이제 정하다, 명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레지스터를 이렇게 명명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MAR 하면은 이제 레지스터 이름, 이 MAR이라는 거 이렇게 명명하는 거를 문자로 표시를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숫자와 붙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숫자와 붙여서. 근데 숫자만으로 된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퍼센티지 이거는 이제 괄호지요. 괄호.
가로 표시는 이제 레지스터의 파트, 부분을 나타냅니다. 부분, 레지스터의 부분. 아이고, 부분. 레지스터의 부분이랑, R2가 만약에 뭐 16비트다, 16비트짜리 레지스터다, 그러면 이렇게 쭉 있으면은, 지금 여기서 가로 열고 0에서 7, 0에서 이제 7번지까지, 여기만 이제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arrow, 이거는 이제 화살표. 이제 화살표는, 정보의 이동을 나타내죠, 이동. 트랜스퍼. 그래서 이거는 예시를 보면은 R1 레지스터의 내용을 R2에 입력하는 것. 시연으로 치면은 뭐 A는 B 이렇게 시연해서 표기하면은 변수 B에 있는 내용을 A에 입력하란 말이죠. 그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콤마는 이제 두 개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나누는 것. 나눠서 표시하는 것.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두 개의 동작이죠. 하나는 R1의 레지스터를 R2로 저장하는 거고, 이거는 R2의 내용을 R1으로 저장하는 것. 이걸 이제 구분해서 나타내는 것. 이렇게 한 줄로 명시한 이유는, 레지스터에 지금 RTL로 이렇게 한 줄로 명시된 거는 한 클럭당 실행되는 내용입니다. 한 클럭당. 그러니까 CPU가 한번 뚱뚱 하고, 한번 뚱 할 때 한 줄 뚱 이렇게 실행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어 함수는요, 지우고, 제어 함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P가 1일 때 1이면은 R1에서 R2, R1의 내용을 R2에 넣어라. 이거를 이제 표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이제 제어 함수라고 부릅니다. 제어 함수. 제어하잖아요. P가 1일 때 작동하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RTL은 이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간단합니다. 문법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뭐 가로하고 뭐 이제 화살표, 뭐 콤마, 뭐 이거는 이제 이걸 안 배워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 RTL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한번 보면은 레지스터 종송에 대한 다음 설명의 가로 안에 적합한 종은 무엇인가? 병렬 종송 방식에 의해 레지스터 종송을 하나의 클럭 펄스 동안의 모든 비트, 즉 워드가 동시에 종송되는 종송 방식으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기호는 이렇게 표기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P는 뭐를 나타낸다? 무슨 함수를 나타낸다? 바로 이걸 이제 제어 함수라고 합니다. 제어 함수. 글 더럽다. 제어. 답은 이제 제어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은 공부 삼아서 볼 거는 이제 하나의 클럭 펄스 동안의 모든 비트. 그 RTL은 이제 클럭에 따라서 실행되는 거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이제 레지스터 간에 이제 전송한 거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디지털 컴퓨터는 많은 레지스터와 레지스터들 사이에 정보 전송을 위한 경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로가 각각의 레지스터들이 모두 독립된 전송 라인을 사용한다면 그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레지스터 엄청 많거든요. CPU 안에. 그러면 이제 그 각각 다 연결하기는 너무 많기 때문에 공통의 버스 시스템이라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버스 하면은 이제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이쪽에서 이제 토폴로지 중에 하나지요. 버스 한쪽 라인으로 여러 가지 노드가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그 전송 회선을. 그래서 이제 버스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각 다 개별적으로 묶여 있는 시스템도 있고요. 뭐 그런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공동 버스에 연결된 기본 컴퓨터의 레지스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을 해보면요. 이 도식화된 자료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레지스터들이 여기 보면은 이제 레지스터들 있죠. 초록색들이 이제 다 레지스터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드레스 레지스터고 이거는 PC 프로그램 카운터, 이건 데이터 레지스터 뭐 이렇게 쪼르륵 있죠. 그래서 좀 특이한 거는 이게 방금 안 본 것 중에서는 얘는 이제 인풋의 앞에 IMP의 뒤에 레지스터 R을 붙인 겁니다. 입력입니다. 입력 자료. 입력이고 이거는 아웃풋 레지스터. 출력할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주기억 장치입니다. 주기억 장치인데 특이한 거는 이제 클럭이 이제 보면은 레지스터에 다 묶여 있죠.
이 클럭을 CPU의 클럭이고요. 이거는 이 클럭이 뚱뚱할 때마다 얘가 자료를 버스에 툭툭 던져주는 구조고, 주기억 장치는 이제 CPU 바깥에 있지요. 그래서 클럭을 공유 안 합니다. 클럭은 이제 이건 지 혼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이렇게 버스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버스로 이제 이쪽에서 AR이 가서 이 자료가 필요한 쪽으로 이제 보내주겠지요. 필요한 대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냥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은, 아까 전에 잠깐 봤던 MAR과 MBR, 얘는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여기 도시가에서 표시는 안 됐는데, 이거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지요. 아까 전에 공부한 거를 떠올려 보시면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 레지스터예요. 이거는 이제 버스에 들어가기 전에 일시적으로. 그러면은 여기 지금 주소를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가 있죠. 여기쯤에 MAR이 존재합니다. MAR 여기에 존재하고, 그러니까 이제 클럭이 또 발생하고 이제 그 버스에 가기 전에 일시적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 레지스터가 MAR이고, MBR은 데이터라고 있죠.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는 이게 이제 데이터 레지스터입니다. 데이터 레지스터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MBR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에 가기 전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공간입니다. 위치는 이렇게, 나중에 이제 MAR, MBR을 이제 쭉 보게 되는 건데, 대충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제 설명드린 거고, 뭐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방금 봤던 이런 공통버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나, 레지스터에 대한 버스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주의 깊게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레지스터가 지금 4개가 있죠. 레지스터가 4개가 있고, 레지스터 A, B, C, D가 있고, 지금 이게 이제 버스 라인입니다. 아까 전에 봤던 그 노란색으로 쭉 되는 그 버스 라인이 지금 여기가 있고, 여기가 이제 레지스터가 이제 4비트짜리고, 이제 멀티플렉서가 4개가 필요합니다. 왜냐? 여기 제어 신호를 보시면 S0, S1, 이거 오타다. 잠깐만요. 이게 0인데 이게 0입니다. S0. 이제 00일 때 레지스터는 이제 A를 출력해요. A를 이제 버스 라인으로 보내요. 한번 보면 00일 때 지금 얘를 출력하고, 이 선택 신호는 다 공유하고 있죠. 같은 걸로. 다 이 4개 멀티플렉스가 00를 받으면은, 얘는 어디 있을까요? 이게 레지스터의 맨 왼쪽 비트지요. 맨 왼쪽 비트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 얘는 A2는 이제 얘를 말하는데, 이건 너무 복잡해서 제가 안 그립니다. A2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터가 이 멀티플렉스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는, 여기서 제로를 받으면은 이 4개 중에서 얘가 출력이 되겠죠. 이게 멀티플렉스 기능이죠. 이렇게 레지스터 개수만큼 이렇게 있어야지 버스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비트의 K 레지스터를, 그러니까는 각 레지스터 이제 4비트지요. 이거는 이제 4비트의 레지스터가 이제 4개가 있죠. 4개의 레지스터를 멀티플렉스 하여 N라인에 공통 버스를 만드는 버스 시스템에서는 N개의 K 곱하기 1 멀티플렉스가 필요하다. N개면 4개. 왜냐하면 그 4비트니까는 그 멀티플렉스가 이제 각각 출력을 하나잖아요. N 곱하기 1이잖아요. 멀티플렉스는. 그래서 이제 비트 수만큼 필요하고 버스에 보내려고 하면, 그 다음에 얘는 K 같은 경우에는 얘의 개수입니다. 개수. 레지스터가 몇 개가 있느냐에서 이제 선택지가 이제 이렇게 레지스터 개수만큼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현됩니다. 이거를 별로 안 복잡합니다. 줄이 쭉쭉 많아서 복잡해 보이는데 별로 안 복잡합니다. 각각 멀티플렉스가 레지스터에 각각의 하나의 비트씩 맡고 있다고 보면 돼요. 얘는 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구현이 되고, 얘는 공식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구현이 되었다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봤던 이 버스 시스템, 지금 멀티플렉서로 구현된 거는 이제 멀티플렉서 없이 이렇게 3상태 버퍼로 나타내 주고 있어요.
이 3상태 버퍼는요, 지금, 버퍼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신호가 뭐 A면은 그냥 바로 A가 가지요. 근데 3상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인업을 신호가 있어야지. 인업을 신호가 있어야지 작동을 하죠. 인업을 이제 작동 안 한다, 제로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끊긴 걸 의미하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보면은 지금 이제 선택 신호가 이렇게 디코더를 사용하고 있죠. 선택 신호가 이제 2비트니까는 이거는 총 2의 2승 4개를 표현할 수 있고, 이거는 아까 봤던 레지스터 그 중에서 이건 A 레지스터 중에 제일 오른쪽 비트, 얘는 B 레지스터의 제일 오른쪽 비트, C의 제일 오른쪽 비트,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비트의 그 회로도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선택 신호가 00일 때는 A를 출력할 거고, 01일 때는 B, 10일 때는 C, 11일 때는 D,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거를 다 3상태 버퍼로 이렇게 구현한 거.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이 레지스터가 4비트다, 아까처럼 4비트다 하면은 이런 게 4개가 있어야 됩니다. 각각의 A0, A1, A2, A3. A 레지스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4개의 비트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게 A0면은 A1, A2, A3. 이 각각을 위한 이런 회로가 그만큼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디코더가 4비트짜리면은 디코더가 4개가 필요합니다. 4개. 회로가 N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디코더의 종류는 이제 뒤에 2 곱하기 4 돼 있는데, 지금 이 뒤에 이 4는 이제 레지스터의 개수가 되겠죠. 이건 이제 레지스터의 개수가 되겠고, 지금 여기 숫자는요, 로그로 계산해야 되겠네. 로그 2, 이거를 K라고 하면은 로그 2K.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8비트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3 곱하기 8이 되겠죠. 3 곱하기 8. 이런 식으로. 이게 출제된 적은 없어요. 출제된 적은 없는데, 방금 봤던 거는 멀티플렉스로 구현한 거는 최근에 출제가 됐어요. 옛날에 없었던 문제인데, 신유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아무튼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얘도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지금 이제 개편된 지 얼마 안 돼서, 정보 처리 기사가 개편이 되니까는 조직 응용 기사도 꽤 많이 조금 변하고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좀 설명드리고, 어쨌든지 간에 이런 거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이해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공식처럼. 이렇게 구현한다. 시험 때 뭐 문제가 나오면은 대충 이렇게 그리면 답이 나오니까는.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그 레지스터의 전송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 멀티플렉서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3상태 버퍼를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봤습니다. 방금 그 내용은 그 장면에서 스킵 해놓고 천천히 보세요. 뭐 직접 이제 연습 펴놓고 직접 그려도 좋은 방법이고, 공부하는데 어쨌든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기출 문제를 보면은 16비트를 가진 8개의 레지스터를 위해 버스 라인을 구현하러 간다. 이때 필요한 멀티플렉스의 종류와 수량을 쓰시오. 이거면은 이제 보면은 이런 거는 뭐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냐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16비트니까 이제 레지스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셋, 넷, 다 일단은 16개가 있다고 칩시다. 16비트입니다, 이게. 이런 게 8개가 있다. 8개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얘를 이제 멀티플렉스를 이용해서 써야 되겠죠. 멀티플렉스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의 8개가 이제 신호가 이제 각각 한 개씩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총 입력되는, 멀티플렉스에 총 입력되는 신호는 8개가 되겠고, 어차피 나가는 거는 한 개일 테고, 그러면 이제 8 곱하기 1이 되겠죠. 일단 멀티플렉스의 종류는 나왔습니다. 8 곱하기 1 멀티플렉서. 종류는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몇 개가 필요하냐. 자, 멀티플렉스는 하나에서 출력하는 게 1비트예요. 1비트. 그러면 이제 16비트를 표현하려고 하면 얘가 16개 있어야 되죠.
이런 게 이제 16개가 이제 각각의 비트를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수량은 16개가 됩니다. 16개. 이해되시죠? 방금 거는 이제 4비트로 제가 보여드렸는데 16비트를 다 그리기에 너무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이해하실 거라 봅니다. 방금 거를 이해를 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16개가 되어 있고 이 각각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이렇게 입력 신호가 이제 각각 레지스터 8개가 각각 비트별로 들어가겠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레지스터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서 이제 하나 선택. 근데 선택선 제어 신호는 이제 3개가 되겠네. 8가지를 멀티플렉서가 16개니까는 3개가 아니고 4개가 있어야 되겠네. 2의 4승이 16 맞지요? 2, 4, 8, 16 맞네. 그러면 선택 신호는 4개가 되어 있고 이 4개의 선택 신호가 이 4개의 선택 신호로 신호가 이제 각각 이제 멀티플렉서에서 이제 공유를 하겠죠. 이렇게. 아무튼 이게 개수가 16개다. 멀티플렉서가 16개고 멀티플렉서의 종류는 8 곱하기 1이다. 이렇게. 이해하고서 푸는 겁니다. 이거 계산 문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가 전송 방식에는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있나,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직렬 종송, 병렬 종송, 버스 종송, 메모리 종송, 뭐 이렇게 있는데, 이 그대로입니다. 직렬은 그냥 직렬로 연결한 거예요. 보면은 하나의 클럭 퍼스 동안에 하나의 비트가 종송된다. 직렬이니까는요. 천이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한번 CPU 펄스가 뚱 할 때마다 이제 비트 한 개가 뿅 가는 거죠. 이런 비트 단위 전송이 모여서 워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병렬 종송. 병렬 종송은 하나의 클럭 펄스 동안에 레지스터 내 모든 비트, 즉 워드가 동시에 종송됩니다. 한 번에 이제 8비트 컴퓨터면은 한 번 뚱 할 때마다 8비트씩. 왜? 선이 8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시에 뚱뚱뚱 워드 수만큼 이렇게 종송이 되는 게 병렬 방식입니다. 직렬 종송에 비해 고속이지만 결선수가 많아지. 굉장히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이고 어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버스 종송은 방금 봤던 이렇게 버스 라인으로 묶어서 공통의 통신로를 이용해서 병렬 종송 방식에 의한 레지스터 종송 방식보다 결선수가 적음. 방금까지 봤던 거 이제 그런 버스 종송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종송은 주기억 장치와 외부 회로 사이에 이루어지는 종송을 말합니다. 자,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인데 문제로 나오면 못 풀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은 직렬 종송을 하는 컴퓨터가 32비트의 레지스터와 1MHz 클럭을 가질 때 이 컴퓨터의 비트 시간과 워드 시간은 뭐냐? 단위는 이제 세컨드, 초이다. 이 문제는 되게 별 거 없습니다. 일단 직렬 종송을 하니까는 한 번의 클럭에 한 비트씩 종송이 되겠지요. 선이 하나니까는. 그럼 뭐 그런 컴퓨터는 없는데 이건 문제니까는. 그리고 이제 32비트의 레지스터와 1MHz 클럭을 가질 때의 비트 타임, 이제 워드 타임, 이거는 이제 이런 숫자 나오는 문제, 계산 문제처럼 보이는 이런 문제가 보통 기사 시험에서는 이제 보통 개념 문제거든요. 비트 타임이 뭐냐면은, 비트 타임은 한 비트가 종송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종송되는 시간. 그러면 워드 타임은 한 워드가 종송되는 시간을 이제 워드 타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단위 헤르츠는 1초당 진동수지요. 1초당 진동수고 지금 컴퓨터에서 1MHz, 컴퓨터에서 말하는 헤르츠는 1초당 CPU 이제 클럭수죠. 클럭수.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1MHz의 클럭을 가진다는 말은, 이 말의 의미는 1초에 종송하는 게 1메가란 말이에요. 1메가는 10의 6승이 되겠죠. 이제
단위는 꼭 정확하게 하십시오. 여기다 쓸까? K, 뭐, 킬로헤르츠다. 킬로헤르츠는, 1킬로헤르츠는 10의 3승 헤르츠입니다. 방금 봤던 1메가헤르츠는 10의 6승 헤르츠가 되겠고. 자, 어쨌든 1초에 10의 6, 진동수가 10의 6승 비트가 이제 흘러갑니다. 그리고 32비트의 레지스터란 말은 이게 이 컴퓨터의 워드란 말은 이제 하나의 이제 명령어, 레지스터의 크기만큼이겠죠. 하나의 워드가 이제 32비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먼저 비트 타임과 워드 타임을 구하는 거니까 비트 타임은 비트 시간, 우리말 시간, 비트 시간은 이제 1MHz니까 1초에 그러면은 1초에는 몇 비트가 조성되냐? 이게 1초에 10의 6승 비트가 가니까는 이로 넘겨주면은 10의 6승 분의 1 세컨드가 되겠죠. 세컨드가 되겠죠. 또 우하게 쓰면은 10의 마이너스 6승 2초 한 비트가 흘러가는 시간. 자, 그러면은 워드 시간은 지금 한 워드가 32비트니까는 비트가 8개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그냥 8을 곱해주면, 8을 32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보자. 워드 시간은 비트 시간 곱하기 워드의 크기입니다. 워드의 크기가 지금 32비트예요. 그래서 비트 시간을 구했지요.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그 다음에 이게 3비트고 32비트인데, 32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꾸 3을 빼먹는 거. 32.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게 워드 시간입니다. 보면은 이거는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비트 시간이 뭔지, 워드 시간이 뭔지, 그 다음에 헤르츠가 뭔지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거죠. 여기서 이제 워드는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공식처럼 외우지 말고 그 용어들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레지스터는 다 봤고 중앙 처리 장치 CPU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두 가지 구조가 있죠. 일단은 옛날 방식, 이제 투링 머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볼게요. 영화입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지금 여기서 지금 막 선을 막 꽂고 있죠. 배선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어 장치입니다. 제어 장치. 이 투링 머신에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선을 변경을 하고 그 다음 이 기계를 작동시킵니다. 그럼 이제 연산에 들어갑니다. 딱딱딱딱. 지금 이거는 이제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 속공하는 장면이에요. 옛날에는 뭐 반도체 이런 게 없으니까는 저렇게 기계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독한 결과가. 자, 이런 식으로의 이제 방법.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제어 방식입니다. 제어를 할 때 이제 배선을 변경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제 이런 방법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방식을 쓰죠. 이제 푼노에만 구조에서는 이제 이 컨트롤 유닛이 그 프로그래밍에서 마이크로 프로그래밍이 나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방식은 방금 본 이런 배선을 바꾸는 것은 하드와이어드 방식이라고 하고 요즘 컴퓨터는 이제 마이크로 프로그래밍 방식. 이제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짠 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방금 같은 경우에 배선을 변경하는 방식은 굉장히 번거롭지요. 어렵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방금 동영상은 이제 극단적인 예고 하드와이어드 방식은 지금에 와서 하드와이어드 방식은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배운 논리회로 때 배운 그런
게이트들의 이제 배치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변경하는 거 말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죠. 다시 뭐 납땜질한 거 뭐 떼갖고 다시 붙여야 되나? 어쨌든 이제 하드와이어드는 이제 한번 이제 설정을 해놓으면 변경이 어렵고 뭐 이런저런 장단점이 있겠지요.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은 이제 하드와이어드보다는 느린 건 사실입니다. 그 프로그램 하면 한 번 더 이제 연산하는 그 과정을 거치니까는. 어쨌든 그 튜링, 앨런 튜링이란 사람과 폰노이만은 이제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살아있을 때 서로의 이제 연구를 보고 되게 서로 감명도 많이 받았고 둘 다 엄청난 천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튜링 같은 경우에는 앨런 튜링은 제가 이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할 때가 이제 1990년도 90년대인데 90년대에는 이제 튜링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언급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튜링은 지금 방금 이 기계가 2차 세계대전을 굉장히 단축시키는 승리로 이끌고 굉장히 단축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튜링 머신 자체가 이제 국가 기밀이기도 하고 이제 적국의 이제 암호를 해독하는 기계니까는 국가 기밀이기도 하고 튜링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영국 정부에서의 그 보수적인 사상으로는 튜링이라는 사람을 조금 알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업적이 있는 천재 수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튜링은 뭐 그렇게 안 다뤄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000년도 넘어가가지고 이제 튜링의 업적이 다시 보여지고 이렇게 그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지금 이거는 이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는 2014년도쯤에 나왔나? 근데 영화로도 이렇게 제작되었고 주인공이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지요. 배우 이름은 난 모르겠다. 어쨌든 그 어떻게 죽었는지 왜 영국 정부에서는 이 사람을 이렇게 은폐하려고 했는지 그거는 이제 영화를 보면은 이제 이해를 가실 거니까는 그거는 제가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제 스포가 되니까는 영화에 그 안 보신 분은 안 보시길 추천드리고 궁금하신 분은 뭐 검색하면 뭐 튜링 검색하면 나오니까는 어쨌든 이제 하드와이어드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폰노이만 구조는 이제 머리에 저절로 그려져야 되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드와이어드와 마이크로 프로그래밍은 그 너무도 기본적인 그 문제입니다. 자주 출제도 되고.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은 이제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그래서 제어 장치는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는 무슨 제어 장치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는 마이크로 프로그램 제어 장치가 있다. 무슨 제어 장치는 각 독립된 제어점에 제어 신호를 가하여 제어하는 방식이다. 자, 이거는 쉽지요? 당연히 하드와이어드. 답은 하드와이어드. 영어도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드와이어드는 뭐 방금 본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이제 마이크로 프로그램 제어 구조는요.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외부의 신호, 외부 익스터널 인풋, 외부 신호가 들어오면은 넥스트 어드레스 제너레이터, 시퀀서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다음 주소, 이제 실행할 주소를 이제 만들어내죠. 만들어내면은 이 주소로 이제 컨트롤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접근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줄여가지고 앞머리를 따서 CAR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어드레스 레지스터 CAR에서 이제 주소를 얻으면은 이제 주소로 찾아가겠지요. 그게 이제 컨트롤 메모리. 이게 보통 롬인데 요즘은 롬이 아닙니다. 뭐 EP롬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 건데 이거 지금 굉장히 옛날 자료예요. 옛날 자료고 옛날 기출 문제에서 이런 도식이 나와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롬이었는데 컨트롤 메모리 이제 주소에 맞는 이제 메모리로 찾아가면은 이제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냐 이 제어 명령에 따른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에 주소가 있어요. 주소가 있어서 이제 컨트롤 데이터 레지스터 이제 데이터가 있는 레지스터지요. 이 주소를 에 의해서 이제 이 레지스터의 그 명령 컨트롤 데이터를 이제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컨트롤 워드 이게 명령어가 되죠. 이런 구성 방식으로 됩니다. 그럼 이건 이제 다음 그 주소 정보로 이렇게 다시 해서 주소를 이렇게 달고 그러니까 이게 주소 만들어 가지고 그 주소를 가지고 레지스터를 찾아가고 그런데 이제 컨트롤
컨트롤 어드레스, 이제 그 데이터를 항상 바로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의 주소를 갖고 있는 데를 먼저 가서, 거기서 찾아서 마지막에 데이터에 접근하는 이런 방식을 취해요. 이게 가상기억 장치하고 살짝 비슷합니다. 보통 컴퓨터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데이터 액세스를 하는 게 아니고, 먼저 그 주소를 가지고 있는 기억 저장소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CAR, 그 가상기억 장치도 마찬가지죠. 그 주소 공간이 있고 기억 공간이 있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주소를 가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옛날 문제라서 출제될 건 아닌데 그건 알고 넘어가십시오. 이것도 이제 한 20년 전에 뭐 그럴 때 이제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요즘에는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읽어보면은 다음은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제어 구조를 그린 것이다. 생략된 부분의 명칭을 쓰고 그 부분에 대한 기능을 두 가지로 설명하시오.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명칭을 써줘야 되죠. 먼저 일단은 여기에 들어갈 명칭은 next, 다음 주소, 어드레스, 그 다음에 생성기, 제너레이터 이렇게 해도 되고 한글로는 책마다 살짝 다른데 다음 주소 생성기 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영어로 쓰십시오. next address generator 이게 외우기 더 쉽다. 어쨌든 이제 이게 지금 여기에 빈칸은 이렇게 채워지고 얘의 기능 두 가지 얘의 기능 두 가지는 이제 다음 실행할 마이크로 인스트럭션, 마이크로 명령어 써도 되고 인스트럭션 써도 되고요. 인스트럭션 주소를 생성한다. 일단은 뭐 이렇게 한 가지 적어주고 이거는 뭐 이거 이름 그대로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초기 주소를 적재한다. 초기 주소를 적재한다. 이 정도로 써주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절대 이렇게 안 나오는데 옛날 기출 문제에서 조금 어렵게 나오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거는 그냥 보고 넘어가세요. 보고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제어 구조는 이런 걸 거쳤다. 간단하게 뭐 이것도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옛날에는 뭐 이렇게 문제 나오면 이렇게 썼는데 외부 신호 들어오면은 간단하게 하면 외부 신호 들어오면은 이제 넥스트 어드레스 제너레이터에서 주소를 생성하는데 이 주소로 어디를 가냐? CAR, 컨트롤 어드레스 레지스터. 이제 제어 명령어가 데이터가 있는 주소가 담겨 있는 레지스터로 찾아가서 여기서 이제 컨트롤 메모리를 접근을 하면 해서 컨트롤 데이터 레지스터로 접근합니다. 그러면 이제 컨트롤 워드라면 이제 제어 명령어지요. 이게 나오고 이제 다음 신호로 이렇게 다시 생성하고 이게 반복되는 이게 이제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제어 구조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프로세서에 대해서 조금 정의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세서는 이제 명령어들 처리하는 논리 회로를 말하지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이제 마이크로 코드에 의해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논리 회로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마이크로 코드는 이제 마이크로 명령어라고도 하고 마이크로 인스트럭션 이게 다 동의어입니다. 동의어고 그 다음에 CPU는 이제 같은 겁니다. CPU가 이제 같은 건 아니고 CPU가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긴 한데 마이크로 프로세서 중에서도 이제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이제 좀 핵심적인 역할을 처리를 하는 거.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렇게 중앙에서 이제 처리를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시스템에서 CPU라는 용어는 전체 시스템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른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프로세서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CPU는 컴퓨터에서 정의된 명령을 통해 다양한 일을 수행하는데
컴퓨터 구조는 기기의 명령을 사용하는 프로그래머의 입장에서 정의가 됩니다. 어떤 게 정의되냐? 그게 명령어 형식, 어드레싱 모드, 명령어 집합, 그 다음에 CPU, 레지스터의 구성 등이 이제 이에 포함이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데, 일단은 우리가 아까 전에 레지스터 구성은 이제 쭉 배워왔고요. 이제 배워야 될 게 이제 명령어 형식, 그 다음에 어드레싱 모드, 명령어 집합,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CPU를 이제 폰노에마 구조에서 CPU 부분만 떼서 이제 따로 보면은 이제 구조는 이렇게 됐습니다. 주로 이제 컨트롤, 얘는 이제 제어 장치가 되겠고, 제어 장치. 그 다음에 레지스터 셋, 이거는 이제 레지스터 집합. 레지스터 집합입니다. 하나의 레지스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레지스터들의 이제 집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ALU, Arithmetic Logic Unit, 이걸 그대로 하면은 이제 산술 논리 장치 이렇게 되는데 그냥 연산 장치라고 해도 됩니다. 연산 장치. 이거는 이제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거니까는 알고 있어야 되고 문제도도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를 이제 비트별로 분류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8비트, 16비트, 32비트, 64비트 이거는 이제 CPU의 성능을 나타내는 거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 그리고 이게 이제 워드의 크기가 되죠. 워드의 크기는 곧 MBR의 크기도 됩니다. 이거는 뭐 다음 시간쯤에 더 배우게 될 기고 이제 8비트짜리는 이제 인텔 CPU만 적어놨습니다. 그 8008에서 이제 8051 이 부분이 다 16비트고 그 다음에 여기 8086, 그 다음에 80286까지 16비트. 그 다음에 이제 386, 486 펜티엄이 32비트, 펜티엄 4부터 64비트 이렇게 되는데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8086이 부터 16비트라고 기사 시험에서 이제 얘네들은 안 나옵니다. 나오면은 연산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32비트, 64비트는 이제 그렇게 볼 필요 없고 딱 보면 그냥 뭐 기억은 날 건데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게 그 외우는 게 싫으면 이제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8086부터 16비트라고. 그 이전 거 같은 거 이보다 낮은 숫자들은 다 8비트고 그 8086부터는 이제 16비트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를 하나 보면은 CPU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이것의 세 가지 내부 중요 구성 요소를 쓰시오 해서 쓰면 되죠. 그냥 방금 봤던 거. 먼저 제어 장치가 있었죠. 제어 장치. 영어로는 컨트롤 유닛. 영어로는 컨트롤 유닛. 이게 제어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ALU. 아니 한국어로 써야지. 연산 장치. 영어 쓰면 ALU 이렇게 약자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 세트 해도 되고 뭐 집합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냥 레지스터라고 쓰면 엄밀히 말하면 틀렸습니다. 그냥 레지스터 쓰면 점수를 줄지 안 줄지 모르겠는데 레지스터 세트입니다. 레지스터 세트라고 해야 됩니다. 레지스터 하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레지스터가 세트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CPU의 세 가지 중요 구성 요소는 이렇게 제어 장치, 연산 장치, 레지스터 세트. 상식적인 거니까는 꼭 알고 넘어가십시오. 이번에는 마이크로 명령어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영어로도 이제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이라고도 하고 그냥 인스트럭션이라고도 하고 이거는요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이제 제어 워드 아니면은 마이크로 명령어, 마이크로 코드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은 이제 하나 이상의 오퍼레이션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 오퍼레이션은 이제 RTL로 이제 표기를 해 놓은 거니까는 이제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 거고요. 마이크로 명령 코드 형식은 이제 20비트짜리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시스템마다 좀 다릅니다. 시스템마다 좀 다르니까는 이건 20비트일 때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러면 이제 F1, F2, F3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필드에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들이 이렇게 있고 이 각각들이 이제 3비트입니다. 이거는 비트수입니다. 비트수. 얘네들은 비트 수를 제가 적어 놓은 거고요. 3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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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비트, 2비트, 7비트 이렇게 해서 이제 20비트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 보시면 되고 여기 CD는 이제 condition for branching 이건 이제 조건이죠. 그 분기의 조건. BR은 이제 브랜치 필드, 이제 분기 필드를 말하고 AD는 어드레스 필드, 이제 주소가 들어가겠죠. 어떤 건지 한번 보면요. 이진 코드로 나타냈을 때 어떤 건지를 한번 보면은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이제 보세요. 명령어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F1, F2, F3 각 그 영역이 있죠. 이런 게 있고 아까 봤던 CD 컨디션 for 브랜치 이제 분기 조건들이죠. 가만 보면 이제 분기 조건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BR은 이제 브랜치 필드였고 이거 보면 이제 CAR 아까 전에 본 게 이거지요. 컨디션 어드레스 레지스터 그 마이크로 프로그램 구성 그 제어 구성에서 그 봤던 용어들이 막 나오지요. 콜은 당연히 분기일 거고 JMP는 이제 점프 어셈블리어 변경을 기억을 하시면은 대충 뭐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이제 얘네들 이제 아까 봤듯이 2비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게 뭐 의미를 알 필요는 없고 이렇게 생겼다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고 이런 게 이제 아까 그 필드 F1, F2, F3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비트들이 이렇게 들어간 거죠. 3비트씩 들어가고 하나 둘 셋 3비트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CD 여기는 이제 2비트죠. 이 2비트 뭔가가 들어가고 BR 들어가고 BR에도 2비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소 필드 주소 필드가 아까 전에 7비트인가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비트 해서 명령어가 그 인스트럭션이 그 이진으로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냥 이런 걸 이제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 공부하시면서 그래도 모양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보셔야 되니까 제가 넣어 놓은 거예요. 어쨌든 이제 마지크로 명령어 코드 형식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이진으로 이렇게 원래 구성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 AND, OR, XOR 이런 거는 이제 인스트럭션으로 아까 전에 봤을 때 이제 이런 그 심볼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된다. AND는 이제 이렇게 마스크 이렇게 표기하고 OR은 셀렉티브 셋, XOR은 컴페어 비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는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뭐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OP 코드 명령어에서 이제 인스트럭션이죠. 명령어에서 OP 코드는 5비트, 오퍼랜드는 10비트일 때 최대 명령 개수는 무엇인가? 명령어가 이렇게 OP 코드와 오퍼랜드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문제에서 얘는 10비트고 얘는 크기가 5비트라고 했잖아요. 5비트인데 명령어는 이제 명령어는 명령어대로 오퍼랜드는 뭐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오퍼랜드는 이제 보면은 이제 이동해야 될 뭐 레지스터라든지 값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값이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명령어 개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OP 코드가 5비트로 되어 있다면은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00000부터 00001 00010 땡땡땡땡 해서 11111 이렇게 최대로 구성을 명령어를 정의를 해주겠지요. 그러니까 그냥 2의 5승이죠. 2의 5승. 2의 5승은 2, 4, 8, 16, 32, 32개. 32개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인스트럭션 포맷, 명령어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령어 형식은 일단은 0주소, 뭐 1주소, 2주소, 2주소, 3주소
뭐 이런 형식이죠. 이거는 이제 명령어 뒤에 붙는 오퍼랜드의 그 개수를 이렇게 그 구분하면 되죠. 영주소는 이제 오퍼랜드가 필요 없고, 일주소는 뒤에 오퍼랜드가, 명령어 뒤에 오퍼랜드가 하나, 이거는 이제 오퍼랜드가 2개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해서 명령어를 보여준다든지 간단한 정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이거는 이제 형식이 뭐냐, 그럴 때 이제 적어주는 문제. 그렇게 쉽게도 나오고요. 어렵게 나오면은 이제 특정 형식의 주소에 그 명령어들을 보여주고, 이제 빈칸 넣기로 나오면은 조금은 난이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개씩 보면은 x는 a 플러스 b와 c 플러스 d의 곱이다. 지금 이 연산을요, 명령어 형식별로 이렇게 보면요, 먼저 3주소 명령어. 3주소 명령어는 지금 보는 것처럼 그 명령어 뒤에 이제 오퍼랜드가 3개가 붙죠. 그래서 한 개씩 보면은 add r1 ab. 얘는 이제 의미가 a의 값과 b의 값을 더해서 r1이라는 레지스터에 넣어라. 이런 의미고, 그 다음 줄에서 add r2 cd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c의 값과 d의 값을 더해가지고 레지스터 r2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mul x1 r1 r2 이거는 이제 r1과 r2의 곱을 x에 넣어라. 그 저장 위치로 이렇게 넣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 줄만에 이렇게 끝나지요. 3주소 명령어는 지금 이렇게, 이 연산은 이렇게 구성을 했고, 그 다음 2주소 명령어. 2주소 명령어는 기출된 적도 있습니다. 이거에서 이제 한 개 그 가로 넣고, 가로 넣기로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보면은, mov r1a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a의 값을 레지스터 r1에다가 넣어주고, add r1b 이렇게 표기를 하면은 r1에 레지스터 r1에 있는 값과 b의 값을 더해서 다시 r1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move r2c 이렇게 하면은 이제 c 값을 r2 레지스터에 넣어주고, add r2d 하면은 이제 r2에 원래 있던 값과 d 값을 더해서 이제 R2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mul R1, R2 하면은 레지스터 R1과 R2에 있는 값을 곱해서 R1에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mov xr1 하면은 그냥 R1의 값을 그 기억 장소 x에, 이거는 이제 범용 레지스터겠죠. x에 넣어주고, 왜? 이거 x에 넣어줘야 되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이제 유소 명령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1주소 명령은요, 또 내나 같은 식이지만은 1주소 명령어는 이제 보면 이제 오퍼랜드가 한 개만 있죠. 이건 이제 로드 하면은 이제 ma인을 이제 ac에 넣어줍니다. ac는 산술 연산할 때 그 값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지스터라고 아까 공부했습니다. 그 a의 값을 ac에 넣어주고, add b 하면은 기존에 ac에 있는 값과 b의 값을 더해서 그 값을 다시 ac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store t 하면은 ac의 값을 이제 t에다가 넣어줍니다. t라는 그 저장 장소에. 그 다음에 load c 하면은 c의 값을 ac에 이제 올려주고, add d 하면은 그 ac에 지금 있는 값과 d를 더해서 다시 ac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mult 하면은 ac의 값과 그 이 t, 아까 전에 보면은 t가 여기서 나왔지요. 지금 a와 b를 이제 더한 값이 들어있는 그 t의 값과 지금 ac에 있는 값을 곱해서 ac에 넣어주고, 그렇게 되면 이게 연산이 끝났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ac에 있는 값을, 결과값을 이제 x라는 저장 공간에 넣어주면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주소 명령어는 이제 일반적으로 스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push A 하면은 TOS는 이제 top of stack의 약자지요. 그 스택에 넣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얘는 TOS는 이제 그 스택의 이제 꼭대기를 말해요. 거기에다가 스택에다가 A를 넣어주고, push B는 스택에 B를 넣어주고. 이거 볼 때는 스택을 그리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런 유형도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서, 스택을 어디다 그리지? 여기다 그리면은 처음에 이제 A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B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add 명령을 나오면 이제 스택에 있는 걸 꺼냅니다.
꺼내가지고 B 꺼내고 A 꺼내고 이걸 더해가지고 다시 스택에 넣습니다. 이 꺼내면 이제 지워지죠. B 꺼내서 지워지고 A 꺼내서 비워지고. 그래서 이제 이 값을 다시 넣으면은 여기에 있는 값은 A 플러스 B 값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푸시 C 값이 들어갑니다. C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푸시 D는 이제 D 값이 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애드를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탑에서부터 이제 두 개를 꺼냅니다. 처음에 D 나오고, C 나오고, 두 개를 더합니다. 꺼냈으니까는 사라지겠죠. 이렇게 사라지고, 얘 값을 연산 후에 다시 스택에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D 플러스 C 값이 스택은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겠지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MUL 하면은 이제 스택에 있는 거를 두 개를 꺼냅니다. 두 개를 꺼내면은 이게 하나가 이거 A 플러스 B고 하나는 C 플러스 D. 이거의 곱한 값을 다시 스택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스택에 남는 것은 이거 최종 결과가 됩니다. 이 곱한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팝 해서 X 하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꺼내가지고 X라는 저장 공간에 넣는 겁니다. 영주소 명령어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냐? 잘 보세요. 그냥 뭐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 보는 것도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3주소 명령어는 이제 보면은 RTL로 봤을 때는 세 줄에 끝나죠. 세 줄에 끝나고, 영주소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6, 7, 8줄이나 됩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 지금 얘는 이제 RTL로 표시된 거. RTL로 표시된 거는 이제 오퍼레이션입니다. 오퍼레이션은 뭐냐? CPU의 동작을 나타냅니다. CPU의 동작. 그리고 RTL로 이렇게 한 줄로 써준 거는 CPU가 한 사이클에, 한 클럭에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얘는 이제 3클럭만에 동작을 합니다. 3클럭. 맞죠? 이게 한 클럭당 실행이 되니까는 처음에 그 클럭은 이제 CPU에 그 클럭 뚱뚱뚱 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은 이게 완료가 돼요. 근데 얘는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8번의 클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 정도까지 문제는 안 나오는데 상식으로 이걸 보면 이까지도 이해를 해야 돼요. 설명을 안 해도. 이거는 이제 3클럭 만에 끝나고 이건 8번의 클럭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3주소 명령어가 CPU한테는 이제 굉장히 빨리 처리가 되죠. CPU 입장에서는. 그런데 영주소 명령어와 3주소 명령어, 이제 3주소 명령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방금 말한 거, 작은 클럭 수만 필요하다. CPU의 동작이 이제 3클럭 만에, 3클럭만 필요하다. 이런 장점도 있지만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요, 코드가 길어집니다. 코드가 길어지고, 얘는 이제 코드가 굉장히 짧지요. 그래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이제 영주소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장점도 있고, 이 같은 거에 3주소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많은 기억 공간을 또 필요해요. 지금 보면은 MA, MB, MC, MD 이렇게 저장 공간이 따로 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있는데 얘는 스택 하나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그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유출을 해야 될 게 장점과 단점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영주소가 좋다, 3주소가 좋다가 아니고, 뭐 이거는 빠르긴 하지만은 계산 과정에서 많은 저장 장치가 필요하고, 영주소는 이제 많은 클럭 수가 필요하지만은 딱히 다른 저장 공간이 필요 없었습니다. 스택으로 다 끝냈으니까 저장 공간은 이런 게 이제 장점으로 될 수도 있고, 그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도 조금 더 수월을 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냥 보지 말고 이거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거를 보고 의미를 해석할 줄 알면 되고, 그 방금 내가 말한 장단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이해도가 깊으면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오퍼레이션 하나가 CPU에 한 클럭당 실행되는 동작을 말한다는 거.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명령어가 되고, 3주소, 2주소, 1주소, 0주소 같은 시기지만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기출 문제를 한번 보면 다음과 같은 영주소 명령어를 사용하여 x는 b 곱하기 가로 열고 c 플러스 d 곱하기 e 마이너스 f 나누기 g. 식이 복잡하네요. 이 식의 연산을 수행할 프로그램의 빈칸을 완성하시오. 영주소니까 이제 영주소답게 이렇게 스택을 사용하고 있고, 명령어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명령어는 이렇게 주어졌으니까는 이 문제는 뭐 한 번에 탁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스택을 그려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일단 스택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스택을 그려놓고 명령을 한 줄씩 하겠습니다. 먼저 100번지 처음부터 이제 push b 이거를 바로 입력하네요. b를 스택에 이렇게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push c 순서대로 이렇게 저장하는 것 같습니다. c를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push d 그러면은 d가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push e는 여기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가 나왔지요. 가로가 나왔는데 뭔지는 모릅니다. 뭔지는 모르는데 이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빈칸 넣기니까는 여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유출을 해야 돼요. 일단 빈칸에 두 줄의 명령어 후에 F와 G를 다시 입력을 해요. 이게 이제 일단은 데이터는 순서대로 이렇게 스택에 넣으면서 연산을 하는 거니까는 지금 이제 이까지 오고 나서 이제 뭔가 연산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일단은 방금 들어간 스택은 이제 후입 선출이니까는 지금 방금 들어간 걸 연산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게 D 곱하기 E가 되겠지요. 방금 들어간 두 개가 E와 D니까는 두 개는 이제 곱하기 연산을 해야 되겠죠. 곱하기는 지금 여기 있듯이 MUL, 멀티의 약자입니다. 그러면은 MUL 명령을 내리면 104번지에서 MUL 명령을 내리면은 어떻게 작동을 하냐? 이게서 이제 이거 두 개를 꺼내겠지요. 얘를 꺼내고 E 꺼내고 D를 꺼내서 곱하겠지요.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면은 지금 나오고 이 두 개 나왔고 곱해가지고 다시 넣습니다. 다시 넣으면은 여기에 D와 E가 들어가겠지요. D 곱하기 E의 값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여기에 MUL 104는 이제 이렇게 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뭔가 연산을 한 번 더 하고 push FG를 넣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또 연산을 한다 하면은 지금 D 곱하기 E와 C의 연산은 이제 덧셈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105번지에서는 덧셈 연산이 있어야 되겠죠. ADD. 이 연산이 이루어지면은 이거 그 후입 선출대로 D 곱하기 E를 꺼내고, 그 다음에 C를 꺼내서 얘 두 개, 얘들의 이제 합을 넣겠지요. 그럼 이제 꺼냈으면은 이제 나오고, C까지 꺼내고, 여기에 C 플러스 D 곱하기 E. 이 값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ADD 명령어 105는 구했고, 그 다음에 106 push F 하면은 이제 여기 F가 들어갈 거고, F. 그 다음에 push G 하면은 이제 G가 여기 들어갈 거고. 그럼 이제 세 번의 명령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연산을 하려고 하면은 방금 둔 게 F와 G의 나눗셈이 들어가겠죠. 108번지에는 나눗셈은 이제 디비드의 약자인 div 얘가 되겠죠. 그러면 div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은 G를 꺼내고 F를 꺼내서 이렇게 나눗셈 연산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F 나누기 G 이렇게 될 거고, 108은 명령어가 div가 되겠고요. 그 다음 해야 되는 연산은 연산할 때는 이때 후입 선출이 두 개가 나올 거니까는 F 나누기 G와 그 다음에 C 플러스 D 곱하기 E, 얘와 얘의 연산은 이제 뺄셈이죠. 뺄셈 연산을 할 거니까는 109에는 뭐 뺄셈 연산이 이제 서브 이거죠. 그러면 SUB 이렇게 연산하면은 여기는 답은 SUB가 될 거고, 이거를 연산하면은 F 나누기 G가
G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C 플러스 D 곱하기 E 이거 두 개의 차가 되겠죠. 이렇게 나누면 차 맞나? 차 맞네.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은 얘네들 다 튀어나오고 얘가 기니까는 얘의 값이 얘의 값이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110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110번엔 지금 이제 이거 얘와 깨끗하게 지우고 이 전체 값이 지금 스택의 꼭대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 B의 값의 곱이지요. 곱이니까는 110번지의 연산은 곱은 MUL 명령을 하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얘니까는 얘니까는 C 플러스 D 곱하기 E 마이너스 FG 이것과 곱하기 그 다음에 B의 값 B 이렇게 연산을 하고 지금 이거의 값이 스택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파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는 MUL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이거는 그냥 영주소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스택을 그려놓고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방금 봤던 그런 명령어들, 인스트럭션에 의해서, 인스트럭션에 이제 그 맞냐 적냐에 따라서 시스크와 리스크로 나눕니다. 컴퓨터 시스템이. 그러면은 뭐 리스크를 먼저 보면은 리스크는 이제 여기 그 뭐의 약자냐 Reduced Instruction Set 컴퓨터 Instruction Set 이게 이제 명령어 집합이죠. 명령어 집합 이 명령어들의 집합을 줄여놓은 겁니다. Reduce 줄여놓은 게 이제 리스크 시스템이고 그 반대로 이제 콤플렉스 이 복잡한 명령어 세트 그러니까 명령어가 많다는 말이에요. 명령어가 그 직역하면 복잡하던데 한마디로 이게 많다는 말이에요. 많다. 명령어가 인스트럭션이 많다. 그래서 그 너무도 이제 그 일반적으로 IT 관련된 자격증에서 기본으로 나오는 기본 영역에 나오는 문제가 대표적인 게 또 시스크 리스크 이거거든요. 한번 보면은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적은 수의 명령어를 갖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어드레싱 모드를 지원합니다. 어드레싱 모드는 이따가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참조를 할 때는 로드와 스토어 명령어로만 제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동작은 CPU 레지스터 안에서 수행되고 고정된 길이의 명령어 형식으로 디코딩이 간단하다. 그 다음에 이제 단일 사이클 명령어 실행. 그러니까 사이클 한 번에 항상 명령어 한 개가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그램된 제어보다는 하드와이어드 된 제어를 채택을 합니다. 보다는이니까 무조건은 아닙니다. 무조건은 아니고 주로 이제 하드와이어드 된 제어를 리스크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그게 다 시스크입니다. 무슨 뭐 명령어가 많고 뭐 몇몇 명령어가 특별한 동작을 수행하며 자주 사용되지 않는 것도 있고 많다 보니까는 아드레싱 모드가 다양하고 명령 형식도 가변결이고 메모리와 피연산자를 처리하는 명령어가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되게 자주 나와요. 문제에서 이 리스크 자체를 묻는 것도 있고 방금 설명한 특징을 나열해 놓고 이게 뭐 어떤 거냐 이렇게 물을 때는 이제 리스크 이렇게 쓰는 그런 문제도 나오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묻죠. 보면은 리스크는 뭐와 무슨 명령어 형식이 있으며 세 개의 리스트를 참조하는 계상형 명령어 형식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 살펴볼 건데 일단은 방금 봤듯이 리스크는 뭐와 뭐 이게 복원이 똑바로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참 문장이 그래 좋진 않아요. 뒤에서 이제 계상형 명령어 뭐가 있다. 세 개의 리스트를 사용하는 그 오퍼랜드가 세 개인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레지스터보다 오퍼랜드가 맞고
계상형 명령어 했으면 여기서는 이제 앞에 이 두 개는 이제 뭐 메모리 참조 명령어라든지 메모리 레지스터 전송 명령어 뭐 이런 말을 써줬으면 더 문장이 예쁜데 아마도 뭐 문제 좀 어렵게 만들려고 애매하게 문장을 쓴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의도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아까 봤듯이 리스크에는 이제 그 메모리 참조할 때 메모리 전송 이런 거 할 때 이제 로드 명령어와 저장하는 스토어 명령어 store 명령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리스크 명령어를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리스크 명령을 한번 그냥 보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전형적인 리스크 프로세서의 명령어 집합은 메모리와 CPU 사이에 통신을 할 때 로드와 스토어 명령어만 사용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으면 아까 전에 0주소, 1주소, 2주소, 3주소를 이제 이 식으로 이제 다 구현을 해봤죠. 그러면은 리스크 명령어로는 어떻게 구현이 되냐? 뭐냐면 이제 아까 전에 이 설명대로 이제 그 통신할 때는 이제 로드와 스토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드는 이제 읽어 들은 거죠. 로드 R1A 하면은 그 A에 있는 그 메모리 A의 값을 이제 레지스터 R1에 놓고 로드 B는 R2, B2 하면은 레지스터 R2에다가 B 값을 놓고 이런 식으로 쪼르륵 계산을 하고 더할 때는 이제 그 오퍼랜드가 3개가 있죠. 레지스터 3개. 그 계산형은 이제 이렇게 3주소 명령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R1 플러스 R2를 R1에 놓고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고 곱셈도 하고 다 이제 오퍼랜드가 3개라는 거에 주의 있게 보고 출력할 때 이제 X에 이제 넣을 때 저장할 때 스토어 X R1 하면은 R1의 내용을 X에 이렇게 저장하는 이게 이제 리스크 명령어입니다.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신유형으로 나온다면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빅한 넣기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리스크 명령에서는 계산형에서는 이제 오퍼랜드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메모리와 CPU와 사이에 이게 통신할 때 말 그대로 이제 저장하거나 이제 불러올 때 그때 이제 로드와 스토어 명령을 씁니다. 그 외에 이제 move, move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리스크 명령이 아니다. 이런 특징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관련된 신유형이 나와도 얼마든지 풀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instruction set, 명령어 집합, 명령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령어 instruction에는 이제 먼저 이제 데이터 종속 명령어들이 있고요. 데이터 종속 명령어는 뭐 지금까지 많이 봤습니다. load, store, move, exchange. 이거는 이제 그 교환이고요. 그 input, output, push, pop. 이거는 이제 스택에서 사용되는 거죠. 얘를 이제 니모닉, 즉 어셈블리어로 표현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표현이 됩니다. 뭐 외우고 그럴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데이터 종속 언어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처리 명령어도 이렇게 씁니다. 데이터 처리 명령어는 그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보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 제어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제어 명령어는 어떤 거냐면 보통 분기를 얘기해요. 분기, 브랜치, 분기, 뭐 어디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순서대로 실행하다가 어디로 분기시키는 거, 브랜치. 그 다음에 점프도 마찬가지. 점프는 뿅 뛰어넘어서 이렇게 가는 거. 이것도 분기의 한 종류죠. 그 다음에 스킵, 멈추는 거, 스킵. 그 다음에 콜은 이제 서브 루틴을 불러들이는 거죠. 호출하는 거죠. 콜 명령어고 리턴은 이제 서브 루틴에서 원래대로 복귀하는 거예요. 리턴. 그 다음 컴페어 비교, 뭐 테스트, tst 뭐 이렇게 씁니다. 이런 게 이제 프로그램 제어 명령어들입니다. 그러면은 문제로 나올 만한 건 이제 데이터 처리 명령어들입니다. 이걸 좀 살펴보면요. 데이터 처리 명령어에는 이제 크게 이제 여기서 3개로 또 나눠지는데 산술, 그 다음에 논리 연산 및 비트 처리하는 명령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프트가 있습니다. 문제로 나올 만한 건 시프트입니다. 시프트는 좀 설명을 좀 더 드릴 거고 일단 산술은 말 그대로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인크리먼트 이제 증가시키는 거, 니모닉은 inc, 그리고 디크리는 이제 감소, 일시 감소시키는 거 이런 걸 말하겠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쭉 봤던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니모닉은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쭉 봐왔던 건데, 이건 이제 C가 붙으면, 애들에 C가 붙으면 이제 캐리도 같이 연산을 하는 걸 말이에요, 덧셈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뺄셈에서 with borrow 하면은 이제 빌린 값, 뺄셈할 때 빌린 값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과 같이 해서 이제 연산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네게이트는 이제 보수화 시키는 거. 0을 1로 1로 0을 뭐 이런 식으로 보수시키는 명령을, 산술 명령은 이런 거에 이제 산술 명령이다 하고, 논리 연산 및 비트 처리를 이제 논리회로 때 배웠던 AND, OR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니모닉으로는 뭐 이런 거고, 대충 이게 보면 알고 문제로 나올 만한 거는 이제 Shift인데요. Shift는 이제 비트를 이동시키는 걸 말하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딱 보면은 아는데, SHR은 이제 Logical Shift Right, 그러니까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말하고, 이제 끝에 L이 붙으면은 이제 왼쪽으로 이동을 말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A가 붙은 것들 보면은 그 Arithmetic Shift Right 이렇게 하면 SHRA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것과 비교해서 뭐가 다르냐? 일단은 그냥 시프트를 먼저 보면요. 비트가 이제 4비트짜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비트가 있겠지요. 이것보다는 1010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A라고 치고, 이거 명령어는 주로 어떻게 쓰냐면은 지금 SHR을 쓸 겁니다. SHR 해서 A를 A를 한 번 그 시프트 해라, 이동시켜라 입니다. R이니까 R은 라이트 오른쪽이니까는 이 비트들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오고 해서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이거 이제 한번 실행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없는 거는 이제 0으로 채워주면 되고, 나가는 거는 이제 버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시프트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레프트 시프트면은 비트를 전부 다 이제 한 칸씩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거 두 개는 뭐가 다르냐면은, 얘는 이제 산술 시프트입니다. 산술 시프트. 산술 시프트는 뭐냐? 우리가 그 전에 코드 공부할 때, 이제 코드 공부할 때 BCD 코드든 뭐든 간에 부호를 나타낼 때 만약에 이제 이렇게 있다 하면 맨 왼쪽 비트는 부호를 나타냅니다. 부호. 맨 왼쪽 비트는 부호를 나타내기 때문에 얘가 제로면은 양수고 1이면은 음수다. 보통 이렇지요. 그래서 이거 산술 시프트는 지금 얘네들 부호 신호는요 냅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10이다. 그러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0, 1,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십주수라면. 어쨌든 간에 이거를 이제 방금 이 명령어에서 이제 이 옆에 A가 붙어야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하면은 얘는 빼고 얘는 이제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비트들이 이제 한 칸씩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001 이런 식이 되겠지요. 이게 이제 그 산술 시프트입니다. 산술 시프트는 부호 비트를 건들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트입니다. 로테이트는 이제 회전시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은 회전시키는 거는 말 그대로 0, 1, 1, 1이 있다. 이거를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시프트란다. 오른쪽으로 한번 로테이트 시킨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다 오른쪽으로 한 칸씩 다 옮겨지면서 오른쪽으로 1, 1, 0이 되면서 얘는 이제 1로 가는 거예요. 왼 오른쪽 비트는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로테이트입니다. 로테이트고, 레프트는 그 반대쪽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회전을 하면 되는 거고, 말 그대로 로테이트, 회전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 캐리가 붙은 거는요, 캐리가 붙은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캐리 비트가 있다. 캐리 비트가 있으면은 캐리 비트까지 같이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냥 ROR에서는요, 그 비트에서 이제 그 회전을 시킬 때
비트 이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캐리 비트다. 캐리 비트다 하면은 아까 전에 이제 산술 시프트처럼 캐리 비트 아니 산술 시프트처럼 그래 캐리 비트를 빼고 나머지를 이렇게 회전시키는데 이제 이 C가 붙으면은 캐리도 이제 같은 걸로 같이 다 쳐서 이제 회전시키는 게 이제 이런 게 로테이트, 라이트, 도우 캐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이런 식으로 캐리도 같이 회전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보면은 레지스터 A의 값이 1011, 1010일 때 명령어 ROL은 이제 로테이트 이제 레프트지요. 왼쪽으로 회전. 두 번 회전을 시켜야 됩니다. A 수행 후 A의 결과는 이거는 해보면요. 얘를 이제 레프트니까는 왼쪽으로 회전을 시켜야 되니까는 다 두 칸씩을 이동을 하겠지요. 얘가 이제 1, 그 다음에 1, 1, 0, 1, 0. 로테이트니까는 얘는 이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1, 0.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어드레싱 모드, 이제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소 지정 방식은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는 한번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십시오. 주소 지정 방식은 이제 우리가 명령어에서 주소를 나타내는 경우가 되게 많지요. 이제 뭐 로드 한다든지 저장한다든지 이제 그런 주소를 이제 나타낼 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씩 살펴보면요. 다이렉트 어드레스 모드 이제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은 명령어의 주소 필도가 이제 유효 주소인 겁니다. 그러면은 명령어가 이렇게 뭐 점프라든지 무슨 명령어가 있겠지요. 명령어가 있고 여기 주소 부분에서 여기에 있는 값이 유효 주소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주소에 있는 값이 연산에 사용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예를 보면서 하나하나 보면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개념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미데이트 오퍼랜드. 이건 이제 즉시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즉시라고도 말합니다. 아마 조직 응용 기사에서는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할 겁니다. 즉시는 이제 직접 치환한다 뭐 이런 뜻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령어가 있고, 그 다음에 주소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값입니다. 값. 이게 자체가 값입니다. 그 다음에 간접 주소 지적 방식은 인다이렉트 어드레스. 명령의 두 번째 워드가 이제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 부분의 주소입니다. 간접 주소 지적 방식. 그 다음에 릴레이티브 어드레스 방식은 이제 상대 주소 지적 방식입니다. 프로그램 카운터가 명령어의 주소 부분과 더해져서 유효 주소가 결정됩니다. 카운터입니다. 카운터. 이거 카운터라는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카운터의 성향도 알아야 되고, 지금 본 4개는 시험에 진짜 잘 주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한 개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 이거 나머지 것들은 그냥 뭐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뭐 인덱스 주소 지정 방식은 인덱스 레지스터의 내용이 명령어 주소 부분에 더해져서 유효주소가 얻어지는 거고, 레지스터 모드는 레지스터의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의미하고, 레지더스 인 다이렉트는 이제 레지스터의 값이 또 간접 모드로라는 말입니다. 보면 압니다. 자동 증가 모드와 자동 감소 모드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예시를 이렇게 보는 게 이해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표는 이제 각각의 어드레시 모드 주소 지정 방식에 따른 이런 값이 되어 있고, 지금 이게 메모리입니다. 이게 메모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메모리의 주소를 나타내고요. 주소에 있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가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빨간 네모 이제 4개는요, 각각 이제 레지스터입니다. 이거는 이제 카운터, PC 프로그램 카운터고, 이거는 이제 레지스터, 이거는 이제 색인 레지스터, 이거는 이제 연산할 때 사용되는 AC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다이렉트 어드레스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직접 주소 방식이죠. 직접 주소 방식. 직접 주소 방식입니다. 그래서 명령어가 지금 있는 곳은 이제 200번지, 201번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지금 이 명령어는 지금 그 AC에 이제 값을 이제 읽어 드리는 건데, 여기 주소 부분이 이제 201번지지요. 주소가 이제 500입니다. 그러면은 직접 주소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가 이렇게 있다. 명령어가 있고 주소부의 값이 있습니다. 주소부에 지금은 500이죠. 500. 지금 이게 이제 직접 주소니까 직접적으로 유효 주소가 됩니다. 유효 주소. 유효 주소랑 말 그대로 유효한 주소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용할 값이 있는 주소. 값이 있는 주소가 돼서 지금 500이 이제 유효 주소가 되고요. 이게 유효가 500이 되고 값은요. 500이 유효 주소가 가리키는 곳. 500이 가리키는 곳 800. 이게 이제 AC 올라가게 되는 값이 됩니다. 사용되는 실제 값.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immediate operand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즉시 주소. 즉시라든지 이제 즉시라든지 주소 방식.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있는 게 이게 바로 값이 됩니다. 값. 그래서 이제 AC 올라가는 거는 지금 여기 이제 500이라는 값이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값이 되고요. 이 값이 있는 위치가 201이지요. 주소. 예. 이게 이제 유효 주소가 됩니다. 이래 되고 그 다음은 indirect address 간접 주소 지적 방식이죠. 간접 주소 지적 방식은 이제 두 번 찾아가요. 유효 주소를 그 값을 찾는데 두 번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명령어 다음에 있는 이 500이라는 게 뭘 말하냐면은 얘는 주소긴 주소인데요. 이제 값의 주소가 있는 곳의 주소 이렇게 됩니다. 간접 주소는 좀 말이 좀 복잡하죠.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500이 있으니까는 이 500은 우리 500번지에 있는 얘가 값이 아니고 얘가 값의 주소란 말이에요. 값의 주소. 그래서 이게 이제 유효 주소가 됩니다. 유효 주소. 이게 800이 유효 주소가 되고 이 800이 가리키는 곳에 있는 게 이제 AC에 올라가게 되겠죠. 실제로 사용되는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relative address 이거는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죠. 상대 주소 지정 방식. 그러면은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위치에서 얘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현재 카운터 값에서 카운터 값과 더해져서 유효 주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카운터가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실행이 되고 나면은 이게 500까지 읽어드리게 되면 카운터는 이제 201이고 이 명령을 다 읽고 나면 202가 됩니다. 그래서 202에서 지금 여기 있는 값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702가 됩니다. 이게 유효 주소입니다. 유효 주소.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값은 이 유효 주소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325가 AC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그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은 카운터의 성질을 좀 알아야 돼요. 카운터는 명령을 이렇게 읽어 들고 나서 항상 증가돼요. 자동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지금 이 명령어들 200과 201에 이래 걸쳐 있는 이 명령어들 읽고 나면은 PC도 이렇게 카운터도 증가되기 때문에 그때 카운터 값은 202가 되고 이 202에서 얘를 더해줘야 됩니다. 500을. 그래야 유효 주소가 산출됩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 어드레스. 인덱스 어드레스는 이제 인덱스의 값과 인덱스에서 이제 지금 이 주소는 지우자. 여기 있는 값이 인덱스에서 이 값과 더해주면은 유효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덱스로 이제 계산하려고 하면은
인덱스의 값을 알아야 돼요. 인덱스의 값이 100입니다. 100. 이게 인덱스고, 그래서 이제 인덱스가 100이니까는 500에서 100을 더해가지고, 그러면 600이 나오지요. 유효 주소는 이제 6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반영되는, 사용되는 값은 600이, 유효 주소 600에 있는 900이 이제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 방식은요, 별거 없습니다. 레지스터 방식은 이 주소별 상관없고 레지스터에 있는 값, 지금 이게 레지스터거든요. 레지스터에 있는 값이 그대로 값입니다. 레지스터에 값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지스터 인다이렉트, 레지스터 상대, 레지스터 상대 주소 지정 방식. 얘는 이제 레지스터의 값이 주소가 됩니다. 주소. 자, 레지스터는 그냥 레지스터 방식은 레지스터 자체가 값이고요. 이게 값 자체가 이제 값이 되고, 얘는 이제 그 레지스터 상대 주소 방식은 얘가 이제 주소가 됩니다. 주소, 유효 주소. 그래서 실제로 사용되는 주소는 400에 있는 700. 얘가 이제 AC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토 인크리먼트와 오토 디크리먼트,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건데, 이거는 뭐 크게,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한번 보면은, 이건 레지스터 상대 주소 지정 방식과 이제 똑같은데, 이거 실행하고 나서 후에 값을 증가시켜요. 카운터의 값을. 그런 의미고, 얘는 실행하기 전에 값을 감산시킵니다. 이 상대, 그 레지스터 간접 주소 방식에서. 간접인데. 그래서 이건 크게 알 필요는 없는데, 얘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감소한 상태에서 이렇게 반영을 해요. 유효 주소가. 여기에서 이제 감소시켜 놓고 반영을 하고, 오토 인크리먼트는 이제 결과가 같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반영하고 난 후에 이제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은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뭐 기출 문제를 한번 보면요. 이제 100번지의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의 명령어가 저장되어 있고 오퍼랜드가 20이랍니다. 그러면 유효 주소는 뭐냐? 이거는 그리면은 이제 여기 명령어가 여기 있는데 명령어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주소가 100입니다. 100. 주소가 100이고 이게 이제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고 여기에 오퍼랜드가 이제 20입니다. 20. 그럼 이제 오퍼랜드가 어떻게 사용되냐?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은요. 그 카운터를 유심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카운터는 지금 이걸 읽고 나서 뭐가 됩니까? 1 증가해서 101이 되죠. 101이 되고 이게서 이제 이 오퍼랜드 값 20을 더해주면 이게 이제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죠. 그러면은 유효 주소는 121이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 인터넷에 떠도는 거 보면 120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를 생각을 안 하고 적은 이제 잘못된 답입니다. 오답입니다. 121이 맞습니다.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은 반드시 카운터의 성질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럼 이제 메이저 스테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이저 스테이트는 이제 CPU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게 CPU의 상태를 나타내는 게 이제 메이저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필기 때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셨지만은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할 필요는 있어요. 필답형에서는 조금은 자세히 할 필요가 있는데 대략적인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이 각각의 경우에서 먼저 패치 단계는요. 패치 단계는 여기에 적혀있듯이 명령어를 주기억 장치에서 CPU의 명령어 레지스터로 가져와 디코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기억 장치든 캐시든 간에 이렇게 이제 실행할 명령어들을 이렇게 CPU가 이제 처리를 하려고 가져오는 단계입니다. 가져와서 패치 단계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명령어를 가지고 오면은 이제 주소부가 있을 거잖아요. 이 주소부에 이 주소가 이제 직접 주소인지
직접 주소인지 아니면은 간접 주소인지를 이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직접 주소면 이것 자체가 이제 유효 주소가 되니까는 이걸 이용해서 바로 실행 단계로 넘어가겠지요. 그런데 이게 간접 주소면은 이렇게 간접 단계로 갑니다. 간접 단계에서 그러면 하는 일은 간접 주소를 이제 실행 주소로 실행이란다. 유효 주소로 바꿉니다. 실제로 그 처리할 데이터가 있는 곳에 주소. 유효 주소로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실행을 하고 나서, 이제 실행은 이제 어떤 명령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겠지요. 실행하고 나서 다시 패치 단계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은, 실행 중에 이제 인터럽트가 되겠지요. 인터럽트 단계에서 주로 하는 일은, 지금 나중에 복귀할 주소를 기억합니다. 복귀할 주소를 이제 기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은 여기에 따른 뭔가 그 일을 해야 되겠지요. 뭔가 수행을 해야 되겠지요. 서브 루틴을 호출하게 됩니다. 서브 루틴. 이 서브 루틴은 이제 인터럽트 발생 시 해야 될 일입니다. 인터럽트가 발생 시 해야 될 일을 이제 패치시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게 될 건데,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 대략적인 내용을 이제 알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보면은 이제 인출 단계에서 보면은 또 다시 보면은 명령어를 주기억 장치에서 CPU 명령 레지스터로 가져와 디코딩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보면요. 전부 다 이제 4단계로 하죠. 그러니까 4번의 클럭이 이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것도 4단계, 이것도 4단계, 이거는 좀 많고, 이거 4단계.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먼저,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지금 F와 R 값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거, F는 이제 다 나옵니다. 명령어마다. F가 1이 되면, 어디다 적지? F가 이제 1이 되면은, F가 1이 되면 이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실행 단계로 가란 말입니다. 실행 단계. 그 다음에 R이 만약에 1이 됐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간접 단계로 가란 말입니다. 간접 단계.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 F가 0이 되면, 이와 반대로 F가 0이 되면은 패치 단계로, 지금 이 인출 단계, 패치 단계로 가란 말입니다. 이런 단계입니다. 이런 의미고, 그래서 이제 한 개씩 보면 패치 단계는 처음에 일단은 그 프로그램 카운터는 이제 지금 실행해야 될 주소를 가지고 있죠. 이거를 이제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보냅니다. 보내고, 그 다음에 이 메모리, MAR에 지금 이거 카운터, PC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을 갖고 있으니까는 이 주소의 값은 지금 이거의 의미는 M하고 이렇게 대괄호를 해놓은 의미는 시연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변수 앞에 이제 별을 붙인 거랑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변수에 이게 포인터 변수일 때 얘의 주소가 가리키는 값을 의미하죠. 이 변수의 값을 의미하죠. 그러면 MAR에 있는 값은 보통 명령어가 되겠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이걸 이제 데이터 버퍼 레지스터,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이거를 이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넣어놓고 카운터는 1 증가시킵니다. 이게 이제 문제로 가로넣기로 잘 나오니까는 기억을 하십시오. 그 카운터를 증가시키는 거. 그 다음에 IR은 이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이제 명령어를 넣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MBR에서 지금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는 주소에 있는 값을 넣었으니까는 명령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OP 코드를 명령어 레지스터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MBR에 있는 그 데이터에 이제 I는 뭘 의미를 하냐면은 주소 지정 방식,
방식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제 i 값이 1이면은 보통 이제 i가 1일 때 뭘 나타내냐면은 이게 간접 주소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값을 이제 i에 넣어주고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f는 1 아니면은 r은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f의 1은 이제 실행 단계로 가란 말이에요. 이게 뭐에 따르냐? 방금 얘기한 이 i 값이 이제 그 간접 주소를 나타낸다면은 이제 r은 1로 해서 이제 간접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직접 주소다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바로 실행 단계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는 일이 이게 기억하셔야 될 거는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주소를 직접 주소냐 간접 주소냐를 판단을 하고 얘를 간접 단계로 보내냐 실행 단계로 보내냐를 결정을 하게 돼요. 패치 단계에서. 그러면은 깨끗하게 좀 지우고 그러면 이번에는 간접 단계 그러니까 패치 단계에서 이제 R이 1 여기서 이제 간접 주소라는 게 판단이 되면 간접 단계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MBR에 있는 AD는 이제 주소를 말하죠. 어드레스를 말합니다. 이 주소가 이제 MAR로 보냅니다. 이 주소의 값이 그러면은 주소가 되겠죠. 유효 주소가 되겠죠. 유효 주소. 아까 전에 그 주소 지정 방식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MBR이 갖고 있는 주소는 주소에 있는 값이 유효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MBR에 넣어줍니다. MBR에 넣어주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작동을 안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R은 0으로 만들어주고 F 같은 경우에는 1이 돼서 이제 실행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실행 단계는요, 명령어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때 그 명령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만 몇 개만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네 가지를 볼 건데 end 명령, 그 end 연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add, 덧셈 명령, 그 다음에 LDA는 이제 load, LOAD, 이제 읽어드리는 명령, 이거는 이제 저장하는 명령. 이렇게 네 가지를 볼 건데 지금 네 개 다 공통점은 처음에 하는 일이 MBR의 내용을 MAR로 넣는 겁니다. MBR에는 이제 직접 주소가 들어있죠. 직접 주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MAR에 넣어놓고 그 다음 단계에서 MAR의 내용은 여기는 이제 실제로 처리할 명령어라든지 데이터들이 있겠지요. 이 데이터를 이제 MBR로 보냅니다. 다시. 그럼 MBR에는 이제 실제 연산을 해야 될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고, 그래서 end는 이제 AC에 있는 값과 방금 그 값, MBR의 데이터를 end 연산을 해서 다시 AC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패치 단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ad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직접 주소의 값을 MBR에 넣어놓고 AC의 값과 MBR을 이제 합한 값을 AC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패치 단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덧셈 연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드 명령어는 지금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은데 지금 이게 이제 그 직접 주소의 값을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이제 MBR에 넣어놓고 AC를 초기화시킵니다. AC를 초기화 0으로 초기화를 시켜놓고 AC랑 MBR이랑 합을 하면은 AC에 있는 내용은 결국에는 MBR이 돼요. MBR. 이 말은 MBR의 내용을 AC에 이제 적재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금 덧셈 연산과는 다르게 여기에 그 AC를 초기화 시켜놓고 이렇게 AC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패치 단계로 돌아가게 되고, 그럼 이제 스토어 저장 명령을 보면요, 마찬가지로 이제 MBR의 내용을 MAR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AC의 내용을 이제 MBR에 넣습니다. AC는 이제 이전에 뭐 또 그전 패치 단계에서 연산했던 결과가 들어있지요. 그 결과를 MBR에 넣고, MBR을 이제 MAR이 가리키는 그 주소로
넣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4개를 살펴봤는데 그거 굉장히 심플합니다. 굉장히 심플한데 이제 RTL로 이렇게 표기를 하다 보니까는 여기에 안 익숙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쉬운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 저 MAR과 MBR은 이제 이번 강의 이제 초반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버퍼에 보내기 전에, 아니 버퍼란다, 그 버스 라인에 이제 보내기 전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값입니다.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그냥 일시적인 그 가정이에요. 이거 보면은 이제 AC의 내용을 그냥 이제 저장을 하면 되는데 이제 버스에 보내려고 하면은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버퍼 레지스터 MBR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전에 봤던 그 레지스터들의 이제 구조, 버스로 이렇게 엮여 있는 그 구조들을 떠오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때까지 이제 출제됐던 이 4개 중에서 출제됐던 거는 이제 LDA밖에 없습니다. 이거의 특이점은 이제 애들랑 똑같은데 덧셈 연산을 하기 전에 AC를 초기화시키는 거. 이게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고 나머지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럽트 단계를 보겠습니다. 인터럽트 단계는 당연히 인터럽트 발생했을 때 이제 수행하는 동작이겠죠. 그러면 먼저 복귀 주소를 이제 저장을 해놓고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게 주된 일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는 이제 지금 실행하고 있는 주소가 들어가 있겠죠.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해 놓습니다. MBR에.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를 초기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 초기화된 값을 이제 MAR에 놓고 프로그램 카운터는 이제 1 증가돼. 그 다음 줄 명령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이제 증가시키고 MBR을 이제 저장을 시켜 놓습니다. MBR에는 아까 전에 그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당시에 실행 중이던 그 주소를 가지고 있겠죠. 나중에 복귀할 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IEN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인터럽트 이너블의 약자입니다. 이거를 이제 제로로 만들어 놓으면은 다른 인터럽트가 발생 안 합니다. 지금 이 처리 프로그램 실행되는 동안에 그 후에 이제 패치 단계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기서 PC를 이제 0으로 만드는 이유는요. 그 명령어들 이제 0번 주소에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돌아야 되는 서버 프로그램이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운터를 제로로 만들어 놓고 패치 단계로 가면은 이 제로에 있는 명령이 이제 실행이 되겠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기출 문제를 하나 보면은 다음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패치 사이클을 나타낸 것이다. 기획에 알맞은 내용은 일단은 패치 사이클이죠. 일단은 이게 패치 사이클이든 무슨 사이클인지 간에 이거는 이제 간단합니다. 프로그램 카운터가 이제 그 다음 줄에서는 이제 무조건 증가시켜 줘야 돼요. 카운터는 항상. 그래서 이제 그게 빠져 있으니까는 이거는 이제 답은 이제 PC에다가 PC를 증가시킨 값을 넣는 게 이제 답이 됩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RTL로 나오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기 때문에 그냥 뭐 한마디로 그냥 쪼는데 조금만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또 이런 문제예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몇 번 보시고 이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복잡한 건 절대 안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당연한 그 패치 사이클, 방금 봤던 이제 메이저 스테이트들은 다 단순한 것들이군요. 여기서 나오니까는 이런 거 시연에 비하면 솔직히 굉장히 간단하고 쉽지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거 반드시 이해하십시오. 방금 봤던 것들. 그럼 오늘은 컴퓨터 구조 중에서 이제 CPU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또 컴퓨터 구조 중에서 이제 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관련해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되게 수고하셨습니다.